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한국사. 자, 김승범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서울시 9급 추가 시험 또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국사는 뭐 말들이 많습니다. 역대급으로 쉬웠다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쉬워요. 쉽긴 쉬운데 쉽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또 그 혜택을 받는 건 아니죠. 쉽지만 또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공부가 완성이 안 된 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이번 시험을 토대로 해서 약점을 보완하시고 시험을 또 앞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험이 좀 쉬웠다고 하는 것은 주제 자체를 어려운 주제들을 좀 뺀 것 같아요. 많이 뺐어요. 특히 문화사 영역에서 거의 나오질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편중이 됩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예를 들어 고대 이렇게 있으면 뭐 정치는 이제 고대 부분하고 고려 부분하고 조선이 원래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쪽 영역에 편중이 된 데다가 주제 자체가 까다롭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 영역에서도 일제강점기를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뭐 신간의 정도를 다루고 나머지는 근대사에서 좀 집중적으로 내죠. 그 다음에 현대사도 뭐 까다로운 부분은 아니었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제 공부를 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1960년대 경제 정책 정도를 물어봤는데 그 문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꼈을 만한 문제들이 몇 개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의 원칙을 물었던 문제라든지 자, 그 다음에 또 과전법 체제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과전법을 쉽게 공부를 하지만 조금 개념상으로 흔들리는 분들은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0년대 경제정책 관련해서 시기를 좀 알아야 되는 문제가 우리가 광복 이후로 각 정부 시기에 경제정책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좀 있었죠. 그거 외에는 그다지 어려운 건 없었는데 자, 그 해설을 제가 좀 해드릴 테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실력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수를 잘 받으신 분들한테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점수가 좀 부족한 학생들한테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의 또 더 많은 기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죠? 자, 채점은 끝나셨을 거고요. 바로 1번 문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책형입니다. 자, 원간섭기의 고려의 국가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네요. 자, 일단 고려 전체가 몽골의 직할지로 편입되었느냐? 자, 이게 아니라는 사실은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빼앗긴 곳은 어디다? 쌍성 총관부, 동룡부, 탐나 총관부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제 되찾죠. 충렬왕 때 탐나 총관부를 되찾고, 그 다음에 동령부도 되찾습니다. 그리고 공민왕이 무력으로 쌍성 총관부를 수복을 합니다. 전체가 직할지로 편입된 것은 아니라는 거. 자, 정동행성의 승상이 몽골의 다로가치가 전담하였느냐? 자,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를 하면서 왜 공민왕이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한다라고 이문소를 굳이 집어넣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행성의 승상은 기본적으로 고려왕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고려왕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거기에 수사기관인 이문소를 혁파해야 돼요. 거기가 이제 대원 어떤 부원배들이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거든요. 그래서 고려왕이 정동행성의 승상은 겸직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관제격하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첨의부로 통합이 되죠. 육부는 사사로 되고 중초는 밀직사로 되고 맞습니다. 요거는 괜찮고요. 그런데 대망리지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데 고구려의 수상이죠. 고구려 관등 중에 대망리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문제는 뭐 가볍게 우리가 출발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쉽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느낌을 딱 주는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권피탈과 관련된 조약들을 시기순으로 나열하는 거다. 자, 이 문제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쉽게 가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한 바퀴 정도, 1회독 정도를 끝나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러일전쟁 시기부터 국권피탈 때까지의 조약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자, 외교권을 박탈했고 통감을 설치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 을사늑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뭐 날짜, 연도 이런 걸 외우는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을사늑약은 워낙 중요한 사건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차관을 두는 것은 뭐가 되죠? 우리가 이제 차관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한일 신협약입니다. 그런데 한일 신협약은 1907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다음에 체결되는 것이고요. 고종께서 왜 퇴위가 되냐? 헤이그 특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7년에 순서 헷갈리니까 헤이그 특사 파견, 고종의 강제 퇴위, 한일 신협약, 그 다음에 부속조약으로 군대 해산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외국인 고문이 외국인 고문을 두게 되는 것은 뭐냐면 1차 한일 협약입니다. 자,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가 오고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가 오죠. 자, 이건 러일 전쟁 발발 이후에 1904년 8월에 체결되는 겁니다. 자,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네요. 자, 고종께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것.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07년 이게 이제 6월에서 7월 사이가 되니까 순서가 헤이그 특사 다음에 고종 퇴위 다음에 신협약 다음에 군대 해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배열을 하면 자, 보실까요? 한번 디귿이 제일 먼저고 기역, 그 다음에 리을, 니은 순서가 되겠죠. 자, 이 문제도 뭐 평이한 문제입니다. 이런 정도만 나오면 우리 학생들 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위 19년 금관국주 김구해가 비와 세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항복하자. 그럼 이 왕은 자, 금관국주의 김구해라고 하는 것은 금관가야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관가야가 결국은 항복을 하면서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멸망했다. 이 항복을 받아준 왕은 누구냐? 법흥왕이죠. 자, 그래서 상등의 벼슬을 주었으며 연호를 건원이라고 했다. 요거까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사로국을 신라로 마리간을 왕으로 바꾼 사람은 지증왕이거든요. 자, 개국이라고 연호를 정하고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해라. 자, 요것도 진흥왕이죠. 아, 이것도 고대 정치 부분인데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왕들이 나왔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거 잘 모르셔도 법흥왕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잖아요. 자, 성법흥대왕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때 보면 울진봉평비라든지 또는 울주 천전리 그 서석 같은 게 있어요. 천전리 암각화에 보면 바위 그림들도 있고 신라인들이 썼던 그 명문들이 있거든요. 그걸 천전리 서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명칭들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모중리 매금왕이라든지 그리고 지도로 갈문왕이라든지 이런 식의 명칭을 써서 마치 신라 6부의 한 대표 정도로만 의미를 줬는데 이제 보니까 이 천전리 서석에 보면 성법흥대왕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옴으로써 이제 한 부의 왕이 아니라 신라 전체를 통할하는 왕이라는 어떤 지위가 좀 부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천전리 서석에 보면 성법흥대왕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요. 그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법흥왕으로 충분히 이것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신라 6부가 새겨진 울진봉평비 맞죠? 법흥왕 때 울진봉평비, 울진 지역에 그죠? 남미지, 거불모라의 남미지 주민들이 좀 안 좋은 일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걸 진압하고 일 처리를 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이거는 천전리 서석에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울진봉평비라든지 또는 그 전에 있었던 우리가 뭐 영일 냉수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왕의 6부 소속 명칭이 나옵니다. 뭐 탁부 소속인지 사탁부 소속인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명칭이 여기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임평이라는 연호를 쓰고 분황사와 영묘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게 선덕여왕인데요. 신라 왕들의 연호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건원이라는 연호 법흥왕이 썼다. 그러면 이제 누굽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 같은 경우는 개국, 대창, 홍제를 썼잖아요. 그 다음에 진평왕 같은 경우는 건복을 쓰고, 그 다음에 선덕여왕 임평을 쓰고, 진덕여왕은 태화였는데 나중에 중국식으로 영희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계시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러면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입니다. 고구려 대중국 투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자, 보니까 고구려가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했다. 우리가 수나라의 침략을 받긴 하죠. 뭐 살소대첩으로 기억하는 그 침략이 이제 대표적인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영양왕이 수나라의 요소지방을 선제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항상 정리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영양왕 때 수나라의 요소를 선제 공격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수양제의 침략을 받은 건 맞아요. 하지만 천리장성의 축조라는 것 자체는 이게 631년부터입니다. 647년까지인데요. 그럼 수나라는 언제 망하죠? 수나라가 멸망한 것은 618년이에요. 그럼 이때 천리장성을 쌓은 것은 뭐 때문이냐면 새롭게 건국된 당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그래도 당태종이 나중에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살수대첩을 막아낸 것은 수나라의 침략이죠. 수양제의 침략. 이게 수양제의 침략입니다. 그 전에 수문제가 쳐들어왔었는데 잘 안 됐고 수양제 2차 침략을 막아낸 거죠. 그러니까 당태종이 아니에요. 당태종을 물리친 건 우리가 안시성입니다. 자, 양만춘이 별동대를 안시성에서 격퇴인데 이게 수나라냐?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당나라죠. 양만춘이 안시성 성주였거든요. 이 유명한 안시성 전투 아닙니까? 그렇죠? 다 안 되잖아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답은 1번. 자, 6세기 후반에 영양왕이 먼저 수나라의 요소를 공격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하셨으리라 또 믿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조선시대 법령의 기본 법전이다. 조선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육전. 자, 경제육전 누가 썼습니까? 조준이 썼습니다. 언제요? 태조 때 썼습니다. 1397년에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법령을 종합하는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법전이다. 자, 이 편제와 내용은 경제육전 같이 6분 방식에 따랐고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균정하였다. 자, 그럼 이 법전은 뭘까요? 바로 경국대전이죠. 자, 조정성원이라고 불리는 이 경국대전은 세조 때부터 편찬이 시작돼서 성종 때 반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반포된 시점은 성종이 맞습니다. 자, 조준이 편찬을 주도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경제육전이죠. 세조 때 지금 조준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자, 육전 체제로 되어 있고요. 자, 세조 때 만세불변의 법전을 만들기 위해서 편찬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세조 때 대부분이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 차례 교정을 거쳐서 성종 때 반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쭉쭉쭉쭉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6번 문제 갈게요. 자, 강화도 조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원래 이름인 조일 수호 조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조일 수호 조규에 보면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뭐다? 청해 간섭을 배제하려고요. 자, 일본인 거주지역 내에서 치해법권, 즉 영사재판권을 인정한다. 맞습니다. 일본인이 개항장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일본 영사가 재판하는 거죠. 자, 일본 선박이 연해 측량을 인정한다. 해안 측량권. 맞습니까? 치해법권, 해안 측량권 이런 것들이 강화도 조약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되죠. 다 좋은데 그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공사관이냐? 아니면 무역을 뭐 담당하는 공간이냐? 근데 일단은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인천과 부산에 공간을 둔다라는 조항 자체가 강화도 조약의 12개 조항 중에 없어요. 아예 없고 제일 비슷한 걸 찾아보면 사관에 보면 부산 초량에 원래 공간이 있었으니 그것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해설을 했는데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일본 공사관을 얘기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본 공사관이라고 하면 서울에 설치가 돼야 돼요. 맞죠? 서울에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역을 전담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부산에 초량에 원래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인천은 아직 개항도 안 됐어요. 인천 언제 개항됩니까? 83년에 개항돼요. 근데 거기에 공간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 강화도 조약에서는 부산을 개항하고 향후 20개월 이내에 추가로 조선의 5도 중 2개 항구를 개항한다 그랬지 그 2개 항구를 딱 정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산과 인천이 80년, 83년에 개항되지만 그건 추후에 논의한 결과로 되는 거지 강화도 조약 내용에 그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나머지가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답을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영조의 정책입니다. 영조냐 아니냐를 찾으면 되죠. 자, 형벌제도를 없애서 개선해서 가혹한 악형을 없앴다. 뭐 예를 들자면 사형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삼복법을 해라. 삼심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압스령 있죠. 압스령. 무릎 위에다가 막 이만한 돌을 팍 내려갖고 뼈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럼 평생 안진병이에요. 부모의 제사상에 절도 못한다. 그래서 압스령 이런 거 폐지해라.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낙형 이런 거 있죠. 낙형이 뭐예요? 피부에다가 문신하듯이 먹물 집어넣어갖고 여기다 도둑질이면 도자 막 새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적으로 양반들이 집에다가 뭐 고문기구 같은 거 갖다 놓고 자기 막 사적으로 막 처벌하는 거 이런 거 못하게 해요. 그리고 억울한 일 있으면 신문고 쳐라 이런 것도 하는 거죠. 근데 규장과 검서 간에 이거 등용한 거 이거 정조잖아요. 정조. 그렇죠? 이건 알죠? 박제가 이동구 유득공. 자, 균역법. 이건 진짜 영조에서 균역법 모르면 진짜 이거 제가 동그라미 쳤네요. 모르면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자, 균역법을 시행한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군포를 두피를 거두는 것을
한 필로 줄이는 것이지 양반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군포를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양반과 상민이 군포를 모두 부담하려면 대원군의 호포제를 찾으셔야죠. 자, 청계천 준설, 자꾸 공소가 나니까 청계천 준설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거기 담당 기구로서 준천사라는 기구를 설치하기도 하죠. 홍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정답은 기역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1번이네요. 8번입니다. 고려시대 불교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네요. 자, 쭉 보니까 태조는 후뇨 10조에다 정부의 비보사찰을 제한 없이 늘려서 불국토를 이루도록 당부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후뇨 10조에 보면 도선이 정한 곳 외에는 함부로 사찰을 짓지 말아라. 그럼 도선이 정한 곳이 뭐냐? 그게 역처에 지은 비보사찰이거든요. 그거 외에는 함부로 저를 남설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보사찰을 제한 없이 늘리라고 한 적 없어요. 자, 현종 때 거란의 대장경을 수입하여 고려의 독자적인 초조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고, 자, 완료한 후에 흥왕사에 보관했느냐?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 건데, 일단 초조 대장경은 현종 때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종 시기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란의 대장경을 수입했느냐가 또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송나라의 대장경을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고려의 경전들을 참조를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완료한 후에 흥왕사에 보관했느냐, 이것도 좀 애매한 게 흥왕사에서 조판을 합니다. 잠깐 보관했겠죠. 그 뒤로 어디로 옮겨지냐? 대구 부인사로 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정확히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송나라의 대장경들을 기본으로 했고 거기에 우리의 경전들을 이제 참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흥왕사에 보관했다기보다는 대구 부인사에 보관 중에 몽골의 침략으로 불에 탄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틀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고 교선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의천이에요. 의천. 균열은 광종 때 승려인데 이분은 이제 귀법사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교종 내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분이죠. 자, 그런데 향도가 삼국시대부터 존재하거든요. 화랑도를 이제 우리가 용화향도라고 부르는 기록들도 있고 백제 쪽에서 보면 향도가 또 있었던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삼국시대의 전통인데 이게 고려시대 신앙의 결속을 다지는 그런 매향행위, 향나무를 땅에 묻어두는 매향행위를 하는 조직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고려 후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농민들의 공동체 조직으로 좀 변해가긴 하는데 4번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하는 그 주제가 아니라서 이 부분은 8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을 쭉 보면 여러분들이 좀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2번하고 4번 중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아실 텐데 2번, 4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됐죠? 왜냐하면 거란의 대장경을 또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 흥왕사에 보관하였느냐? 이 부분 대구 부인사까지 좀 연결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가 있어요. 자, 조선의 중앙통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예문관은 궁중도서 관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이런 기구는요, 우리가 홍문관이라고 하죠. 홍문관이라고 하고요. 예문관은 교지 작성이죠. 왕의 말을 글로 짓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문관의 하급관리들은 사관으로서 근무하는 거죠. 자, 1번이 틀렸어요. 자, 그럼 벌써 1번이고요. 사관원은 국왕에 대한 간쟁과 논박을 담당하고요. 승정원은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비서기관인데 이 승지 6명이 육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금부는 국왕 직속의 사법기구이기 때문에 국왕의 명을 받아 중대한 죄인을 다스리죠. 또 사형수에 대한 삼심도 담당을 하고 대역죄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10번 문제입니다. 1960년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자, 60년대라는 이제 이 단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귀속재산 처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귀속재산이 일본인들의 소유였던 재산들이죠. 처음에 미군정이 신한공사 같은 걸 통해서 처리를 하다가 나머지 부분을 한국 정부에 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정부 수립 이후에 49년 12월에 귀속재산 처리법을 재정 공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미 경제 조정 협정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미국에 우리가 원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원조량에 대해서 협의를 한 내용인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1952년에 한미 경제 조정 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거죠. 김영삼 정부 때 96년에 OECD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는 게 이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마다 항상 강조드리는데 1차, 2차,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연도를 5개년간으로 해서 꼭 외우셔야 되는데요. 1962년부터 해서 66년까지 시행이 됩니다. 이건 박정희 그 쿠데타 이후에 이제 군부 시절부터 하던 건데요. 자, 이게 60년대에 해당이 되죠. 딱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데 2번 문제나 또는 1번 문제를 좀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는 수업할 때 항상 강조했고 가장 신선하게 나온 게 지금 2번 정도인데 이번 기회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두 가지 3, 4번 정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조선 초기에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자, 화의관이라는 세계관의 바탕을 두고 4대와 교린을 기본 정책으로 삼았다. 괜찮죠? 4대 교린. 중국에 대한 4대, 여진과 일본에 대한 교린. 이 교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강경책과 그 다음에 회유책을 병행하는 거죠. 자, 그런데 북진 정책을 했느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물론 고려라는 나라는 북진 정책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고려 말 조선 초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조선 초의 명과의 갈등은 표전문 문제라든지 고명금인 문제라든지 종계변무, 여진족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로 인한 사이가 안 좋았고 정도전의 요동 정보를 추진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북진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태종 이후로는 이제 4대 관계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는 자주적 실리 외교를 하긴 하지만 북진 정책을 한다. 그래서 고구려 고토를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무력 진압을 위주로 한 게 아니라요.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무력 진압, 즉 스시마 정벌도 하지만 삼포기항도 하고 계약조도 맺고 여진에 대해서도 사군 육진을 개척하지만 무역소를 설치하고 귀순자에게 토지와 주택을 주거나 귀순을 장려하는 정책을 하거든요. 자, 동남아시아 국가 교류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랑 주로 교류를 하냐면 그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류큐, 오키나와 쪽이죠. 그 다음에 시암, 그 다음에 자와. 자, 이런 데랑은 교류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공의 형식으로 받고 회사품의 형식으로 돌려주는. 그래서 우리 조선의 문화가 특히 류큐 제국 같은 데는 불교 문화 같은데 이런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서 자, 그러면 옳은 것을 찾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설계도라고 하는 사람이 육두품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신분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서 신라에서는 등용될 수 없으니 지금 중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당나라로 가요. 당나라로 가서 이제 고구려 침략에 참전해가지고 공을 세우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신라는 사람을 등용하는데 골품을 따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신라 통일기에 골품이 성립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골품 제도는 그 이전부터 통일 이전부터 있었고 그죠? 이미 정비된 게 법흥왕 때 골품제 다 정비되거든요. 그리고 통일 이후까지 남아있는 것이죠. 자, 국학이 설립되면서 폐지되었느냐? 국학은 신문왕 때 설립이 되는데 신문왕이 이걸 폐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신라 때까지 계속 있어요. 자, 진골은 대하천 이상의 고위 간등만 받을 수 있었다. 아니죠. 진골은 1관등 2벌참부터 17관등 조위까지 모두 가능한 거죠. 대신에 진골은 5관등 이상을 독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육두품이 6관등까지밖에 못 올라온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혈통에 따른 신분제도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승진의 정치적 승진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이거는 뭐 문제가 너무 평이한 문제입니다. 근데 설계도라는 사람이 신라 육두품 출신의 설계도라는 사람에 관련된 그 열전에 나오는 내용이 제시문으로 출제가 된 것이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인데요. 자, 여러 나라의 성장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자, 국중대회를 은정월에, 그죠? 겨울에 하네요. 소 발급으로 점을 친다 우제전법 나왔고요. 형사 취수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책시법 나왔고요. 사출도까지 나왔으면 이거는 뭐 확인 사살 확실히 들어갔네요. 부여입니다. 맞죠? 자, 소와 말을 순장하고 큰 새의 깃털을 장례에 사용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라고. 금과 은은 안 좋아하는데 소와 말을 순종하고 장례시에 새의 깃털을 넣었다. 제가 여러분 수업 돌려보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나 안 하나 정말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동맹은 고구려죠. 청구는 사만이죠.
자, 왕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반면 고구려는 부여는 순장의 풍습이 있어서 왕권이 강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자, 농사가 안 되고 오곡이 연결되지 않으면 왕을 마땅히 바꿔야 한다. 왕을 죽여야 한다라고 위서송이 전에 나와요. 왕권이 약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평이한 문제입니다. 자, 고려시대 무신정권기 정치와 문화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무신집권기 초반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상장군, 대장군의 회의 기관이었던 중방을 당연히 권력기구로 삼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무신집권자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합니다. 상장군, 대장군, 2군 6의 지휘관인데 얘네들이 3품 이상이거든요. 모여서 회의하는 게 중방이죠. 그 밑에 장군방, 낭장방, 산원방 등이 품계별로 있는데 이 중방을 그래서 나중에 경대승을 약화시키려고 도방 위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의민은 다시 부활을 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최충원은 중방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도병마사 위주로 갔다가 나중에는 교종도감을 또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초창기 무신집권자들은 중방 중심입니다. 자, 최충원은 그 청교역 영리 사건을 겪고 나서 교종도감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교종도감과 도방을 이제 6번 체제로 확대하는 거고요. 최후는 정방, 서방을 설치하고 인사기구인 정방과 문신의 수기기구인 서방을 설치하고 삼별초, 마별초, 그 다음에 내도방, 외도방 다 나오는 거죠. 자, 이것도 괜찮네요. 자, 김보당과 조이충은 최충원 집권기 한 거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제가 김보당의 난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계산년에 있었던 김보당의 난과 그 다음에 이 서경에서 있었던 조이충의 난은 이거는요 정중부 집권 시기예요. 제가 여러분 무신집권자들 할 때 정중부 시기 반란, 경대승 시기, 이의민 시기, 최충원 시기, 최후 시기로 제가 구분해서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 초창기거든요. 아직은 최충원이 권력을 잡을 때가 아니에요. 최충원은 1196년이 돼야 권력을 잡게 됩니다. 아셨죠? 자, 만약에 최충원 시기라면 만적의 난, 그 다음에 이비패자의 난, 그 다음에 밀성관노의 난, 그 다음에 최강수의 난, 이런 걸 찾아주셔야죠. 맞죠? 자, 이규보의 동명왕표는 1193년에 나오기 때문에 역시 최충원 시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최충원 시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최충원 시기를 찾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최충원 시기가 아닌 것도 아닌 거지만 동명왕편이 1194년에 나왔고 무신집권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에서 노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무신집권기가 맞습니다. 만약 이걸 최씨정권이라고 하면 틀리는데 이규보가 최씨정권 하에서 많은 활약을 하죠. 이 책 자체는 최충원이 권력을 잡기 전에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답은 그러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 순으로 나열하는 거죠. 자, 일단 보시면 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이 있어요. 이승만의 정업 발언도 있고 등등. 자, 이렇지 않습니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46년 6월에 정읍에서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 수립하는 게 어떠냐 하니까 좌우합작 운동이 벌어지죠. 좌우합작위원회가 46년 7월에 만들어졌다가 좌우합작 10원칙이 10월에 합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됩니다. 그렇죠?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 버리죠. 유엔으로 넘어가 버리면 유엔에서 원래는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결정했으나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입국을 소련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48년 2월에 유엔 소총회가 열려서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만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순서 보세요. 좌우합작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승만하고 쭉 있으면 제일 먼저 정읍 발언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정읍 발언이 나오고 그다음 좌우합작 7원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이 나오고 결렬됐으니 유엔으로 문제를 이관하고 유엔 총회에서 결론이 냈는데 총선거 근데 소련이 거부하고 그래서 소총회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8월 초에 여러 형제분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비밀리에 땅과 집을 팔았다. 등등. 이은숙, 어느 민족운동가 안에 수기, 서간도, 시종기라고 하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매일 여러분 얘기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는 바로 이회영, 우당 이회영 선생의 부인이었던 이은숙 여사께서 이 회고록에 쓴 내용이죠. 이 적게는 6천억, 많게는 수조 원대의 재산입니다. 이 집안에 큰형님이시던 이석영이라는 분이 남양주 화도에서 살면서 당시에 서울까지 그죠? 올 때 자기 땅만 밟고 올 정도의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 재산 6형제 60여 명이 전 재산을 팔고 그 돈으로 허간도 지역에 이주해서 독립군 기지를 만듭니다. 신흥무관학교도 만들고 그 돈을 다 탕진하고요. 형제분들 중에서는 북경에 빈민가에서 굶어 죽은 분들도 있어요. 정말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개척한 곳이 서간도, 그죠? 남만주라고도 하는 서간도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 경악사라든가 신흥 강소 같은 것들이 있죠. 경악사가 부민단 한족계 서로군 정도로 가는 것이고 신흥 강소는 신흥 무관학교로 가죠. 그런데 대한강북은 정부와 대한국민의회는 연해주예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쪽이고 간민의 서전소속 명동학교는 간도예요. 북간도. 우리가 흔히 북간도라고 하는 서간도가 아니라 그죠? 백두산을 기준으로 동쪽입니다. 오른쪽이죠. 자, 나라를 되찾은 후에 고종의 복위를 목표로 하는 것은 독립의군부인데요. 독립의군부는 이제 임병찬이 만든 거고 이거는 국내 비밀결사죠. 서간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지역의 근대화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지계 발급한 거는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토지 조사 사업이라 그래서 이거 선생님 이거 일제강점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전을 해야죠. 토지 조사라는 거 양전하는 거 아닙니까? 양전을 해서 지계를 발급해야 되니까 양지 아문도 만들고 지계 아문도 만들죠. 완료됐다고 하면 틀리지만 일부 지역까지 됐죠. 서북철도국 만듭니다. 1902년에. 그래서 경의선 철도를 부설하려고 노력합니다. 각종 이 기능적인 학교들을 많이 만들어요. 우편학당, 광산학교 등등. 그런데 비변사가 설치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고종이 즉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비변사를 이미 폐지했어요. 이미 폐지한 지가 언젠데 지금 대한제국 시기에 비변사를 설치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서 토지조사 사업이 일제강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전을 해서 지계를 발급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8번입니다. 자, 고려시대 여러 사건들을 믹스를 해서 순서 배열이에요. 자, 이건 거란의 1차 침략인데요. 자, 연도 외우지 말고 왕으로 한번 가볼게요. 성종이죠. 성종. 자, 노비의 신분을 조사해 양인인 사람을 환송시켰다. 자, 이게 노비 안건법인데요. 자, 노비 안건법 연도 외우지 마시고 이것도 이제 광종 왕으로 한번 가볼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송나라 사신 서궁이 고려를 방문하였다. 고려도경인데 이 사람이 시험에도 실제로 나왔었잖아요. 서궁이 고려도경을 썼는데 이 사람이 왔었을 때 만날 수 있었던 왕이 누구냐 이거를 알았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게 인종 때예요. 인종 때. 인종 때 서궁이 고려를 왔다가 이 고려 도경이라는 책을 쓴 거죠. 근데 인종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전시과를 모두 처음 지급한 건 누구죠? 경종이잖아요. 경종. 경종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종 다음에 그 아들이 경종 아닙니까? 광종, 경종, 그 다음에 성종, 인종으로 가야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왕으로만 가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27년에 창립한 어느 단체인데 이거 너무 쉽습니다. 이 3대 강령, 우리는 정치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단결을 공고히 한다, 기회주의를 일체 배격한다. 신간해죠. 그럼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한 게 맞잖아요. 왜냐면 민족주의 중에서 자치론이 많아지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 절대독립을 주장하는 치안유지법 때문에 사회주의는 단체를 못 만들거든요. 합치죠. 그 계기를 60만세 운동이 마련하거나 또는 외국에는 국외적으로 보면 1차 국공합작이나 또는 뭐 우리 국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정우회 선언 같은 게 나오면서 친간회가 만들어지죠. 근데 백오인 사건으로 결국은 해체가 되는 것은 신민회예요. 이게 아직도 신간회와 신민회를 헷갈리신다면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백오인 사건 자체는 1911년에 신민회를 해체하는 거죠. 정답 2번이고요. 자, 신간회는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합법적 민족운동단체입니다. 회원 수만 4만 명이 돼요. 합법적입니다. 신간회로 다 몰아가고 관리 감독하려고 한 거죠. 일본이. 자, 그 다음에 29년에 광주 학생항일운동 당시에 신간회가 뭘 보내요? 진상조사단 보내죠. 광주 학생항일운동 당시에 진상조사단 파견하고 이 대회를 민중대회로 일으키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하면서 신간회 간부진들이 많이 체포되고 그 뒤로 신간회 내부에 자치론이 생기는 이제 이른바 우경화가 나오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좌익 계열들이 이제 해소론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과전법 문제입니다. 과전은 성종 때까지 경기도에 한정됐느냐? 원래 경기도 한정이 맞는데요. 토지가 부족해서
태종이 하삼도, 전라, 경상, 충청도 이거를 확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세종 때 다시 경기도로 한정을 합니다. 그러니 성종 때까지 경기도에만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소유권을 주면 안 돼요. 이건 수조권만 줘야죠. 수조권만. 맞죠? 자, 전직, 현직 모두 줍니다. 전현직 모두 조용 과전법은 직전법이 되면 현직만 주죠. 그러면 상속권을 인정해 주었느냐? 과전에 대해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죠. 상속이 되려면 수신전이라는 항목이나 휴량전 같은 예외적인 경우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전 전체를 상속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만약에 재혼을 하는 경우는 수신전을 또 해소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문제를 지금 한번 쭉 봤는데요. 평이한 문제입니다. 간혹 중간중간에 개념에 약간 혼동을 주는 개념이 있을 정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